김능구 대표님과의 인연은 우리 학교하고 함께 상생과 통일 포럼을 운영하시기 때문인데요. 저도 강의할 기회가 있었고 많은 분들을 뵐 기회가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 가능한 시간 줄여서 핵심적인 메시지만 전달드리고 앞에 많은 국회의원들이 계시다 가셨는데 여기 훨씬 선출되신 분들보다도 선출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드리는 기준에 여러분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취사 선택하셔서 여기에 맞는 정치인들이 우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선출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한국정치의 과제라는 주제를 받았는데요. 저희 학교도 2주 개학을 연기했고 이번 주에 종강을 합니다. 저희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을 하는 과정에서 학교가 과연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까 했는데 결국 넘어는 왔는데 이 학기에 과연 어떻게 될까, 내년은 또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사회가 가진 특징을 4가지로 요약을 해봤는데요. 모든 게 유동적입니다. 확실한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따라서 불안하고 불확실합니다. 이 학기도 개학은 할 것 같은데 과연 정상적이겠느냐. 지금 미국 대학들은 일부 9월에 개학을 하거나 또는 좀 땡겨서 개학을 했다가 추수감사절까지만 오프라인 수업을 하고 그 이후에는 다시 온라인으로 돌아간다 라는 계획을 세운 대학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대학들도 비슷한 형태를 취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복합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하나의 위기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지금 밀려오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중에 자금이 워낙 넘쳐 흘러서 부동산으로 주식으로 갈 곳 없이 헤매고 있는 거, 금값이 30만 원까지 지금 올라갔다고 하는데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동적이고 불안하고 불확실하며 복합적이고 모호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4가지 특징은 다음으로 그 전에 함께 진행되어 왔던 이 탈근대적인 가치와 함께 맞물리고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다양성, 참여, 개인화, 이거는 사실 포스트 코로나 이전에도 있었던 일입니다. 이 개인화는 이번에 더 확실하게 증대가 되어 왔는데, 제가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2주 개학을 연기했다가 또 2주를 연기하고 한 2-3번 2주를 연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5월 한 중순쯤에 와가지고는 오프라인 수업이 가능하다, 원하면 해도 된다, 이렇게 방침이 내려갔거든요. 대신 기준은 학생 수가 적어야 됩니다. 근데 그 수업조차도 학생 전원이 오프라인 수업하는데 찬성을 해야 된다는 걸 전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카톡방을 열어가지고 투표를 했더니 찬성이 쭉 나가다가 한 명만이라도 반대가 나오게 되면 오프라인 수업은 못하는 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 저는 어떻게 했냐 하면은 오고 싶은 사람은 오프라인으로 오고 오기 싫은 사람은 집에서 들으라, 이렇게 했더니 한 절반 정도는 집에 있고 절반 조금 안 되는 학생들은 학교로 옵니다. 그 중에 상당수는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기도 했는데, 지방 대학들은 훨씬 더 온라인 수업을 계속하자라는 의견이 높았어요. 다른 지역에서 온 학생들이 많기 때문인데 훨씬 더 개인적인 선택을 존중하는 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바로 이 오른쪽에 있는 부분들인데, 정체된 성장입니다. 중국이 더 이상 세계의 공장이 아니고 세계 경제의 엔진이 되지 못합니다. 이제 정체된 성장에 우리가 익숙해져야 되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도 올해는 마이너스, 내년에도 플러스 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에 계속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결국 과제 중에 하나는 이 정치권의 과제이기도 하고 우리 전체의 과제이기도 한 것인데, 어떻게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계속 확보해낼 수 있겠느냐, 동시에 삶과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성장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가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구 절벽의 문제인데, 올해 대학 1학년 학생들은 참 불행한 세대거든요. 중학교 1학년 때 세월호를 겪었던 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수학여행을 못 갔던 학생들입니다. 근데 대학에 들어왔더니 한 번도 학교를 못 가본 경우들이 생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학생들은 지금 한 40만 명 정도 되는데, 여기 대부분이 뭐 60년대 초반, 50년대 후반부터 한 70년대생까지라고 보시면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는 한 해에 거의 1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태어났었습니다. 지금 30만 명대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30%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이 앞으로 인구 절벽을 어떻게 할 거냐. 우리 대학의 입장에서도 줄어드는 학생을 과연 어떻게 이제 감당해 낼 것이냐. 최근 뭐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도 나오긴 합니다만은 제 테이블에 우리 부총장님도 계셔서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지만 대학들의 입장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돈을 더 쓰고 코로나 때문에 수입이 줄어드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헤쳐나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게 큰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국 정치가 지향해야 할 조건으로 저는 부파라고 하는 것을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비전입니다. 이것은 무엇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과연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떤 곳으로 지향해야 될 것인지를 가치를 설정해 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밑에 세 가지 공감과 통합, 우선순위, 민첩함은 하우에 어떻게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비전이 설정이 됐으면 이를 공감과 통합의 방식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민첩하게 대응하는 정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첫 번째는 공동체 지키기의 정치입니다. 오른쪽 여러분 보시고 왼쪽 편을 보시면 가장 최근에 소득 분위별 근로소득 증감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밑에 쪽으로 내려간 쪽은 감소했다라는 거고요. 오른쪽에 이제 그 위로 올라간 줄보다 위로 올라간 그래프들은 증가했다라는 것인데 1분위가 또 5분위가 그러니까 1분위 쪽으로 이 숫자가 줄어들수록 소득이 낮은 계층에 해당이 됩니다. 즉 코로나로 가장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타격이 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표를 보시면 제가 날짜를 밝히지 못했는데 긴급재난지원금 수령 현황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퍼센티지를 다 합하면 96% 정도 됩니다. 나머지 한 4, 5% 정도인데 이분들이 기부를 했을 가능성이 있고 아직까지 안 받아갔을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몇 분이나 기부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도 기부를 안 했습니다. 대부분이 기부한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냥 풍문으로 돌아다니는 얘기는 기재부조차도 기부한 사람들의 퍼센티지를 이야기하기가 좀 못할 정도다 라고만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올해 지금 이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로 갔을 때는 저쪽에 근로소득 증감률이 지금 소득이 높은 층은 그래도 증가한 걸로 나오는데 앞으로도 계속 저렇게 할 수 있겠느냐. 지금 기본소득 논란 또는 뭐 전국민 고용보험의 문제 이런 게 이제 이런 대안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누구 돈으로 할 거냐는 겁니다. 대학 등록금 보전해 주는 문제도 올해 이번 학기로 끝나면 좋은데 다음 학기에 내년에 그 돈은 또 누가 낼 건데 내던 사람이 계속 낼 건지 아니면 추가로 누가 더 내게 할 건지 우리 많이 좋아하는 OECD 기준으로만 따지면 우리나라에서 비과세 대상자가 43%입니다. 10명 중에 4명 정도는 소득이 있어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OECD 평균보다 한 10% 정도 우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해당이 됩니다. 증세, 부자든 전 국민이든 논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핵심은 우리 공동체 지키기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해결의 정치입니다. 유능한 정치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 제가 이제 몇 개 언론사들의 그 당시에 신문의 타이틀들을 모았는데 빨간색으로 보시면 문제 해결 능력, 무능, 능력, 아마추어라는 단어를 볼 수가 있습니다. 2015년에 아마 무슨 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논란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특히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국민들의 갈구와 요구가 높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도 과연 우리나라 정부가 문제 해결 능력이 그전보다 좋아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문제 해결의 정치는 여태까지 문제 제기의 정치였던 거거든요. 국회에서 그냥 문제만 제기를 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 여기에 돈이 들어가야 된다. 여기에 혜택을 줘야 된다. 이런 것만 했지 대안이 뭔지에 대해서까지 이야기하지는 못했습니다. 요새 가장 흔하게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 국회가 그런 사태이기도 하고 또 언론사들 입장에서 그렇게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선택이기도 하겠지만 전현직 의원들이 여야로 나눠서 방송에 나와 토론하는 겁니다. 사실 그건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밖에 나와서 할 일이 아닙니다. 다 공개되지 않을 수 있는 얘기들도 얼마든지 있을 텐데 그냥 자기 입장에서 그들의 정파적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밖에는 반복되지 않는다는 거죠. 계속 문제 제기의 정치입니다. 계속 평행선이죠. 더 나아질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문제를 제기하는 정치에서 벗어나서 이제 문제 해결에 대안을 놓고 다투는, 협의하는 그런 정치로 우리 정치가 이전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당이 중요합니다. 유능한 정치의 핵심은 정당인데 이 정당이 제대로 되지 않고서는 개인에 의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슈퍼맨이, 더 이상 어떤 한 사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사람들은 더 이상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서 잠깐 이낙연 의원 왔다 가셨는데 지금 독보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분이 1위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제 국민들의 기대가 검증된 사람, 뭔가 여태까지 해온 것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 사람에 대한 기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사람들은 슈퍼맨이 나타나서 우리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줄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정당이 이제 그 역할, 기반이 되어야 되는데 물론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중요하지만 그 기반은 정당이어야 된다는 건데 특히 두 가지 부분이 중요합니다. 책임성의 부분이거든요. 정치적 책임입니다. 그 다음에 반응성과 대안 제시 능력인데 결국 팀으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해결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정당 리더십이 순환되면서 동시에 제도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 정치는 어쩔 수 없이 사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대통령제를 하다 보니까 정당보다는 사람에 좀 더 의존해서 그 정치를 풀어나갈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정당이 그 제 역할을 하는 쪽으로 여야 모두 자리를 잡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문제 해결과 책임의 정치이기도 한데요. 여기 이제 나온 거를 보시면 제가 기억하기는 한 2000년대, 2010년대 초반쯤 됐던 것 같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 문제가 나왔을 때 당시 관련 부처들의 입장입니다. 이렇게 여러 부서가 그 가습기 살균제에 관련이 됐었던 모양이던데요. 당시 산업자원부는 우리는 제품의 세정력 효과만 판단하지 이게 인체에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 악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고 당시 보건복지부는 독성 실험 같은 화학물질 관리는 환경부가 하는 일이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복지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겠죠. 환경부는 또 뭐 하냐고 했더니 추가 보완 조사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우리는 없다는 거예요. 역시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랬더니 이걸 보다 못한 총리실에서 한마디 합니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가장 전형적인 관료주의거든요. 이번에 질병관리본부의 독립 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들 같은 맥락입니다. 이때 이거를 해결하는 분들이 바로 정무직이고 국회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회가 여기에 영합하면 안 되는 거고 이런 부분을 관리하고 막아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정무직이에요. 장관이 가서 해야 될 일이 정무직이거든요. 정치적인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건 관료들에게 맡길 수 없는 거거든요. 또 저 같은 학자들에게도 못 맡깁니다. 정치인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것도 정치인도 어느 날 갑자기 정치인이 된 사람이 아니고 훈련되고 검증된 사람만이 가능해요. 사실 여기 뭐 국회의원들 계시지만은 4년 하셔가지고는 국회가 뭐 하는지 솔직히 국회의원이 잘 뭐 하는지 모른다는 분들이 많아요. 4년만 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인턴 국회의원만 좀 양산했거든요. 한 두세 번 돼야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어떤 어젠다를 갖고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치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거 빼먹지 않았어요? 네. 대타협의 정치적 놓기가 필요합니다. 정치적 기초를 놓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 들으셨을 거예요. 인천공항공사인가요? 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 한다 하니까 노동자들 간에 다툼이 생겼어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에서 정규직화 될 사람들 간에 또 문제가 생겼어요. 가짜뉴스 논란이 있지만 취업준비생들까지도 또 이게 또 관련이 돼가지고 또 논란이 이제 붙었어요. 뭐 어떤 게 사실인지 어떤 게 정답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전부 이해관계에 이제 얽히고 설켰어요. 여기에 정치적 기초를 놔줘야 됩니다. 국회는 그렇게 하라고 모아놓은 거예요. 정당은 그렇게 하는 걸 같은 생각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아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회나 정당은 항상 시끄럽고 싸워야 됩니다. 여기가 조용하다, 뭘 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럼 직무유기하고 있는 거예요. 잘 싸우는 게 그들의 역할이거든요. 따라서 그게 협치일 수도 있고 균형과 조화의 정치일 수도 있는데, 이걸 국회에서 담아내고 이것을 특히 우리가 지금 이게 사회경제적 대타협이 올해인지 내년인지 이 정부 내에서인지 다음 정부에서인지 언젠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될 겁니다.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사실 놓친 것 중에 하나가 정년 연장하면서 임금 피크제 같이 왔어야 되는 거고, 전국민 고용보험을 하게 되면 노동의 유연성도 어느 정도 보장해 줘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 어느 지점에서 그걸 타협적인 걸로 균형점을 찾아줄 거냐의 문제를 국회에서 논의해야 되는 거지, 원칙론만 갖고 얘기할 수는 이제 더 이상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거 빼고 계속 지원만 하고 돈 푸는 것만 갖고는 우리가 돈을 계속 찍어내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닥칠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럼 결국은 사회적인 파이 자체를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에 타협이 가능하게끔 정치적 기초를 바로 국회가, 정치가 놓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경제 노사정의 같은 것도 될 수밖에 없겠느냐,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잠깐 좀 더 넘어가세요. 네. 자, 2페이지 남았습니다. 너무 빠른 거 아니죠, 대표님? 상생, 공전, 공영의 정치인데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세상을 준비하는 정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는 저는 좀 피해야 되지 않느냐. 자, 민주주의는 자기가 틀렸을 수 있다는 오류 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체제입니다. 제가 요새 다시 보고 있는데요. 지정생존자라고 미국 드라마 있습니다. 시즌 3까지 갔는데 거기에 보시면 권력과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 가장 적나라한 곳에 계신 분들이 여기 의원들이시고 정치인들이시거든요. 어쩔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싸우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예전에 왜 국회의원들은 그전엔 다 멀쩡하고 훌륭하신 분들인데 국회에 가면 다 싸우느냐 라고 한번 TV에서 다큐멘터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원인을 쭉 설명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한 분이 한마디로 정리를 했었습니다. 이규택, 예전에 아마 한나라당 원내총무도 하시고 그랬던 분, 경기도 여주 출신에 계셨어요. 그분이 딱 한마디로 정리하셨어요. 그 앞에 뭐 여러 가지 설명들이 뭐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분의 딱 한마디는 뭐였냐면 DNA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아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에 가면 싸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싸우는 게 익숙해져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옛날에 칼과 총으로 싸웠던 거 아닙니까? 영국 국회의사당의 여야의 거리가 딱 칼이 닿지 않은 거리만큼만 띄워놓은 걸 그대로 지금까지 쓰고 있는 겁니다. 칼로 싸우지 말라라는 뜻이었거든요. 따라서 자기가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제로 상대와 만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쪽도 나만큼 선의가 있는 거고 그쪽도 나도 그쪽만큼 악의가 있다는 게 전제될 때 균형과 조화의 정치는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 상대가 타도해야 할 대상이고 방면해야 될 대상이라고 한다면 같은 하늘을 이고 살 수가 없죠. 지금 여야의 대표들이 하는 이야기나 여야의 국회의원들이 방송에 언론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는 결코 같은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헤어져야 될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부터 4년을 또 같이 살아야 돼. 대단히 어려운 과제에 직면하신 분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안타깝게 생각할 일이죠. 마지막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마지막에서 두 번째인데 지금 여야 모두가 새로운 환경에 처해져 있습니다. 일단 여당부터 보게 되면은 성과의 탁월함을 보여야 할 강박감을 갖고 있어요. 무척 쉽지 않은 과제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국민의 인내심은 훨씬 더 짧아졌어요. 그 주기가. 2004년 총선 결과가 2008년 총선 결과로 이어졌고 딱 4년밖에 걸리지 않았었습니다. 2008년 결과가 2020년 12년 걸렸어요. 그중 좀 길게 걸린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성과에 탁월함을 내야 된다는 강박감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책임을 좀 나눠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야당, 존재감과 역할 찾기가 이게 또 과제입니다. 지금 전혀 다른 세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18대 0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새로운 역할과 새로운 환경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뭘 보여주느냐에 달려 있는데 국민들의 판단이 여야 모두에게 다른 시각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여론조사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18대 0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은 부정적인 게 조금 높아요. 500명 조사기 때문에 딱히 신뢰할 만한 건지 모르겠지만 몇 개 안 되는, 제가 본 거 딱 한 개밖에 보지를 못했는데 그걸 보면 국민들은 여당에게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한 걸 주면서도 동시에 협치라고 하는 또 다른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 보면 저 강박감이 참 쉽지 않은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 모양을 또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정치적으로 성과를 보여주면서도. 그런 면에서 보면 야당도 같은 과제에 직면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8대 0이 만약에 됐다. 그럼 과연 국회에서 야당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쉽지 않은 과제에 직면했어요. 지금 봐서는 그것밖에는 야당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별로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분 말씀하신 것처럼 이권 갖고 지금 다투는 것에 대해서 이권 갖고 거래하자는 것에 동의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이제는 명분만 남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아마 제가 생각하는 국민들도 18대 0 어느 정도 이해할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여기서 얼마나 보여줄 수 있겠냐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관건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결국은 관용과 절제와 통합의 정치는 여야 모두에게 필요한데 이게 이제 상생과 공전과 공영의 정치로 끝을 맺을 수 있겠느냐? 지금 봐서는 아직까지 한 달밖에 안 됐지만 여야 모두 쉽지 않은 과제에 직면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이게 된다면 가능할 텐데 이게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며칠 안 된 조사 결과인데요. 이것도 OECD 전체 조사하고 나라별로 평균을 계산해 봤던 조사가 있었는데 자기의 정치적인 성향과 유사한 언론을 보는 비율을 따져봤더니 우리가 한 40%쯤 돼요. 우리나라가. 근데 이게 OECD 평균보다 한 2배 가까이 높은 거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냐 확증 편향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야 모두 각자의 지지층으로부터 압박을 강하게 받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확장하지 않고 그것만 가지고도 몇 분들은 국회의원 하는데 그렇게 크게 지장 없고 자기 정치적 영향력 확보하고 유지하는데 그렇게 크게 지장은 없어요. 문제는 그걸 넘어서서 확장하려면 이게 문제가 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유달리 이런 것이 좀 강화된 측면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하고는 전혀 다른 세상을 준비하는 정치가 돼야 되는데 완전히 다른 세상, 완전히 다른 리더, 완전히 다른 정치인이 이제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면에서 어젠다가 있는 정치인이 필요하다. 근데 그 어젠다가 시대 정신하고 맞아떨어지면 정치적 체급이 갑자기 확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거다라고 합니다. 세 가지 측면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처음에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유능한 정치도 물론 정당에서 출발을 하지만 능력은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대안 제시 능력입니다. 탈이념의 정책적 대안 능력, 대안 제시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이거를 실현해낼 수 있는 정치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링컨이라는 영화를 보면 링컨이 노예해방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레임덕 국회였어요. 임기가 끝나가는 국회였는데 외도하는 낙선 국회의원 앞에서 그 방 앞에서 기다렸다가 이거를 언론에 깔까 아니면 내 표에 찬성할래라고 거래를 합니다. 낙선한 여당 의원에게 지금 같으면 국영기업체 사장 한 자리 주고 나한테 표 주는 걸로 거래합니다. 악마하고의 거래가 정치라고 했거든요. 그런 정치력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품격입니다. 좀 더 여든 야든 진보든 보수든 저도 품격 있는 정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세 번째는 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과 가문의 영광을 위한 자리인지 그걸 저거 좀 뛰어넘는 공공성에 대한 건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지난 국회 때죠. 지난 국회 때
20대 국회 때 요때쯤일 것 같아요. 뭐 초반이니까 이제 초선 의원들 무슨 연찬회 이런 거 많이 하는 때였는데 당시 전혀 정치하고는 관련 없던 분이 국회의원이 되셨는데 그 자리에 무척 늦게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그 국회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서 앞에 앉으면 뒤에 내려오는 게 보이게 되거든요. 근데 이분이 내려오시는데 정말 민망한 표정으로 내려오셨어요. 늦게 왔거든. 원래 정치인들은 늦게 왔다 일찍 가시는 게 직업적 특징이기 때문에 그분이 되게 그게 익숙하지 않으신 거야. 근데 딱 한 달 후에 내가 딱 똑같은 장면이 노출됐는데 이분이 그때도 늦었어. 근데 국회의원처럼 내려오시더라고요. 한 달 만에. 권력이라는 게 딱 그러기 좋은 거거든요. 개인과 가문의 영광이 아니라 대한민국 공동체에 그래도 뭔가 기여가 되는 그런 정치인이 좀 많아져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국 정치도 지금보다는 좀 더 나아지지 않겠느냐. 이제는 국민들이 예전처럼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아마 정치인들이, 국회의원들이 더 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판단 언제든지 정확하고 또 그 시효가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는 선출되신 분들보다는 선출하실 분들이 더 많은데 모쪼록 저보다 훨씬 더 좋은 기준을 제시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기준들이 있겠지만 이런 기준 안에서 우리 정치가 나아지게 하는데 결국은 투표의 힘이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선택하면 이분들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애원해도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무관심하거나 그렇게 선택을 하지 않으면 이분들은 우리의 관심 밖에 있게 될 거고 정치는 계속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귀중한 시간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뭐 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명우 교수님한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